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봄이네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봄이에요. 어제 오늘 주말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들의 표정도 다르고 참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빙긋이 웃는 건 웃는 건데 우리 작업실에 오는 동안 하품을 20번쯤 했잖아요. 몸으로도 봄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춘곤증도 찾아왔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아주 가벼워졌고 그리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격히 늘었습니다. 서울의 공유 자전거 이름이죠. 그리고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아주 많이 보이고요. 여러모로 이제 봄날이구나. 그리고 길가의 꽃들도 계절을 말해주고 있네요. 꽃들 얘기하기 전에 저희 춘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작업실 바닥에서 갑자기 둘 다 쓰러져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네, 낮잠이 필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아주 기분 좋은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네, 수아진의 진선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최근에는 언급을 좀 덜한 것 같네요. 역주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아진, 이 옛날 사람들은 아는 가수, 포크 듀오 수아진이 아니고요. 네. 가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고 네. 저희가 여들톡에서 얘기하는 수아진은 저희와 몇 살 차이가 나는 선배 두 분을 일컫는 별명입니다. 네, 그중에 진 선배는 저와 같이 W코리아에서 패션 에디터로 오래 일을 했었고 갑자기 진 선배의 경력을 읊게 되네. 네. 전공은 뭐였죠? 졸업은요? 출신지는? 네, 그리고 매거진 편집장 생활도 오래 한 선배고요. 지금은 플로리스트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톡토로이기도 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갑작스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용건인 즉슨 홍매화가 피었다. 매화가 피었으니 함께 구경을 가지 않겠느냐. 야, 정약용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에게 항상 이 풍류와 멋을 알려주는 선배의 부름에 이끌려서 저희 동네에 가까운 곳에 있는 양화진 성지,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합정에 있는 카톨릭 성지이자 성당이 있는 공원입니다. 이곳에 홍매화가 피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배와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식물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선 만나자는 용건으로 홍매화가 피었다. 이걸 이유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는 게 일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화진 성지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저는 그 절두산이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죠. 네, 그 순교 성지라 가지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를 이제 대학교 때 알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하면 무서운 이름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 무서운 이름과는 다르게 참 점잖고 아담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당 앞에 있는 곳인 거죠. 그리고 그곳의 식물들이 굉장히 품위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왜 공원들에 가보면 조경이 좀 요란하거나 촌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곳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손을 많이 댄 것 같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신경 써서 이곳을 보살피고 있구나 하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에 톡토로님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은 아니고 서울 서부지구에 계신 분들은 산책하러 쓱 들르면 좋을 만한 그런 곳이죠. 네, 근데 천주교 신자분들은 성지이기 때문에 대절버스를 타고 순례를 오시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다녀가셨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며칠 전이어서 어제 오늘 같은 날씨는 아니었어요. 그죠?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하고 꽃이 많이 피어 있지는 않고 홍매화들은 만개를 했고 산수유들은 피어 있고 그런 정도였는데 아직 피기 전에 꽃눈, 잎눈 이런 걸 관찰하는 것도 참 좋았죠. 피어있던 꽃들을 짚어보면 서울에서 좀 만나기 힘든 동백이 한 그루 있었고요. 그리고 홍매화 아래에 수선화도 피어 있었어요. 수선화가 대부분 물가에 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신화 속의 나르키소스 이야기 때문에 수선화 하면은 연못이나 물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홍매화 아래쪽에 피어 있었고 그리고 요새 산수유가 한창 흐드러지죠. 산수유는 흐드러진다라기보다는 약간 이 정도 아닌가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흐다고 피어 있습니다. 산수유는 아주 작은 꽃이어서 점점이 뿌려진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점점이. 약간 노란 점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피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진달래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귀해졌어요. 이렇게 길가보다는 산속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개나리도 예전보다 좀 줄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개나리는 그래도 예전보다 줄었나? 저희 동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개나리 덤불이 제법 가득하게 있는 곳이 있고 또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면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옆에도 개나리가 수북하게 피어 있어서 개나리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길에서 보는 거는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식물들의 생태도 그 지역의 일조량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같은 종이라고 해도 개화 시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매화는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매화들은 지금 우리 동네에도 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늘진 곳에 있는 매화들은 아직도 좀 봉우리 상태에 있고 목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좀 봄을 관찰을 하고 마중을 나가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산책에서 미선나무 꽃을 보았는데 저는 미선나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잎이 나기 전에 이제 꽃이 먼저 피는 그런 꽃인데 꽃이 아래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작지만 아주 섬세한 꽃잎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파리가 나기 전에 메마른 가지에 아주 연한 분홍색 빛을 띤 그런 꽃들만 매달려 있더라고요. 화사한 느낌과는 다른 멋을 풍기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네, 조금 쓸쓸해 보이는 그런 미감을 갖고 있었고 진 선배의 말에 따르면 창덕궁 뒤편에 미선나무가 아주 예쁘다고 했던가요? 덕수궁이라 그랬나? 벌써 까먹었네요. 일주일도 안 된 일인데. 전화 찬스 써야 되나? 네, 저희가 한번 다시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한 30분 정도의 짧은 산책을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산책 이후로 이건 뭘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선배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이거는 개합나무 꽃인가 봐요. 뭐 이렇게 DM을 보내기도 하고 선배가 우리가 이건 뭘까라고 했던 건 꿩의 바람꽃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면서 서로 공부를 그러니까요.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꽃을 보러 가자고 급만남을 청하는 것도 반갑지만 그 산책 이후에 꽃을 서로 공부하면서 이 종류는 이런 거다라고 서로 알려주는 것도 참 멋진 교류의 형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톡토로 여러분도 한번 어느 꽃이 피었다는 핑계로
친구를 불러내서 같이 산책하는 그런 만남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만의 나무를 정해보시라 이런 여들톡의 캠페인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 한 해 동안 나만의 나무를 잘 지켜보셨다면은 나만의 나무 2를 만드셔도 좋고 원래 있던 나무를 다시 한번 1년의 생애 주기를 관찰해 보셔도 좋겠죠. 1년마다 바꿔도 되지 않아요? 늘려나가도 되죠. 바꾸는 건 좀 이전 나무한테 좀 미안한 일인가? 의리 없나? 그렇죠. 1, 2로 나가야지. 환승연애처럼 가면 안 되죠. 뭐처럼? 환승연애처럼. 사람이 좀 지조가 있어야지. 내 나무였다가 이제는 내 나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졸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졸업을 하면 당신은 수영여중 출신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죄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참 떠들고 말았는데 우리 공지사항도 있잖아요. 아 네. 저희가 지난주에 로봇드림 GV를 공지로 알려드렸고 어제 아주 즐겁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토크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벌써 매진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전에. 아, 그래요? 네. 어떤 영화냐면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생전의 마지막 연주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작품이고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일주기가 바로 3월 28일입니다. 그날에 이 오퍼스 작품을 상영하고 이분을 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3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이수 아트나인에서 오퍼스를 상영하고 그 후에 선우 씨와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일주기를 맞아서 그의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그 책에 대한 이야기와 오퍼스 작품에 대한 이야기, 류이치 사카모토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년 오스카에서 그렇게 하듯이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기리는 추모의 순서가 늘 마련되잖아요.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여러 영화인들을 소개하는 그 언급 가운데 영화 음악가로서 류이치 사카모토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성균 배우도 나왔었죠. 네, 그 순서를 보면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곧 1년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습니다. 취소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매진이지만 가끔씩 들어가 보시면은 표를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로봇드림 GV 했잖아요. 네. 제가 책 쓰느라고 끙끙대고 있는 동안 외부 활동을 많이 줄였었기 때문에 선우 씨와 제가 함께 GV를 하는 거는 꽤나 오랜만이었어요. 그죠? 그러게요. 올해 들어 처음 아니었나요?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둘 다 참 좋게 본 영화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수다를 떨고 또 톡토로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한 공간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네. 상영관이 삼성에 있는 코엑스 메가박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요. 행사를 잘 마치고 그렇게 저희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조금 먼 동네에 갔을 때는 또 그 지역에 맛집을 한 군데 들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하다가 삼성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희 친구의 친구한테 이전에 추천을 받은 리스트가 있었어요. 마침 저희가 그 리스트를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동 갈 때마다 그 근처에서 밥집을 한 군데씩 가보자 해서 그 리스트를 방문을 차례차례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침 그중에 한 군데를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분이 추천해 준 곳이 저희가 갔던 데가 광평 평양냉면 갈비. 여기 고기가 참 맛있고 또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라면 평양냉면도 생각보다 참 맛있어요. 모든 메뉴를 참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동래복국도 있었죠. 동래복국은 저희는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저희가 복국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기는 한데 여기는 복칼국수라는 좀 특이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네. 맑은 보고 국물에 보통의 칼국수 면발보다는 좀 가느다란 면이었어요. 그런 면을
보로록 끓여서 그리고 위에다가 미나리를 맞아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원래도 얹어주는데 이 리스트에 이미 미나리 추가라고 쓰여 있었죠. 그래서 미나리를 추가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이 비교적 얇은 칼국수 면이 맑은 보거 국물에 호로록 풀리면서 마지막쯤에 살짝 걸쭉해진 맑으면서도 걸쭉한 그 국물이 정말 진국이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볶국에 원래 식초 살짝 뿌려서 먹잖아요. 네, 식초, 와사비, 간장의 조합이 미나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평 평양냉면 갈비 고깃집이죠. 동네 볶국 해산물 쪽이죠. 복집이니까. 근데 이 리스트가 한식에만 치우친 게 아니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어제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 땡긴 곳은 어디였냐면 타코집이었습니다. 네. 삼성 인근에 있는 비야 게레로라고 하는 타코집에 갔어요. 네. 이 리스트가 이미 두 군데의 맛집을 방문하고 저희는 되게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찐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비야 게레로는 추천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는데 역시나 실패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조 씨 감사합니다. 10군데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3군데를 갔으니 앞으로 7군데가 남아있으니까 참 기대가 되네요. 어제 다녀왔던 비야 게레로는 정말 흥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멕시코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쿠바에 갈 때 칸쿤을 잠깐 들렀었죠. 그래도 멕시코에서 타코를 먹어본 사람이니까 그렇긴 하죠. 이게 얼마나 현지의 어떤 제대로 된 맛인지 이런 거를 판별할 수 있지 않나요? 없죠. 없어요? 저는 LA에서 타코 먹어본 게 가장 거기에 근접한 경험이라. 일단 타코의 메뉴 자체가 돼지고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부위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좀 헤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고수와 양파가 또 맛을 잡아줘서 맛있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돼지고기 위주의 타코가 여러 종류가 있었고, 실내 분위기도 아주 팬시하다기보다는 좀 정감 있게 낡아가는 편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음악도 되게 흥겨운 그런 라틴 팝을 틀어서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명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곳이었고 천장에 보면은 우리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를 본 분들은 아시겠죠? 그 멕시코 특유의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문화처럼 종이를 다 오려서 실내를 꾸며두었고 키치하면서도 나름의 멕시코 풍을 내려고 한 그런 그림들이 또 막 걸려있기도 하고 색감도 아주 발랄했죠. 저희가 갔을 때는 아직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약간 어중간한 시간에 가서 저희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코를 먹고 수프도 먹고 코로나에 라임 짜가지고도 마시고 그 수프 이름이 뭐였죠? 프리홀레스 차로스라고 하는 좀 걸쭉한 수프였습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멕시코에서는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근데 네. 스페인어로 식재료의 이름이 좀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맞나 싶게 좀 특이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프리홀레스도 콩이랑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좀 느낌이? 콩! 얼마나 콩 같잖아요. 콩 같아. 콩, 빈. 굉장히 맞아. 콩 같죠. 근데 그쵸. 프리홀레스 이러면 이 알알이 되게 조그마한 식재료를 일컫는 말과 좀 동떨어지게 느껴지지 않나요? 말이 좀 흐드러져. 해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느꼈던 게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버터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만테끼야더라고요. 네. 어디가 버터 같아? 전혀 버터 같지 않잖아. 만테끼야. 딴 나라 사람들도 우리말로 지칭하는 식재료 보고 왜 이걸 이렇게 지칭하지 하고 신기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다 그것은 있겠죠. 자의적인 것들인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름에 그렇게 많은 게 왜 까만 종이로 된 먹는 것이 이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포로가 일본군한테 잡혀 있을 때 쓴 일기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검은 종이를 먹으라고 줬다.
블랙페이퍼를 먹으라고 줬다라는 게 있는데 그들로서는 해조류로 이렇게 말려서 네모제에 비해 종이 같은 것을 먹는 것으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물론 식문화가 서로 많이 섞여서 뭐 김밥이나 그렇죠. 뭐 스시나 이런 걸 많이 먹는 경험을 다양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블랙페이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네요. 블랙페이퍼는 꼭 화이트 라이스랑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생각난 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지난 2회 동안 되게 조리 있게 말하느라 힘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파묘 편과 듄 편이 뭔가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회차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리 뭘 볼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틀리면 안 되니까 확인도 많이 하고 오류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조심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우린 뭐 잃을 게 없어. 아무 얘기나 할 거야. 일단 톡갈 먼저 하고 오늘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여, 둘, 톡톡톡톡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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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90화 주제는 나만의 맛집 감별법입니다. 자, 톡토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저희도 맛집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고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자가 맛집을 알아보고 감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더 장기적으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톡토로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겠다. 감히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다들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정도의 취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먼저 짚어두고 지나가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음식에 있어서는 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네, 나에게 정말 맛있었던 어떤 음식이 다른 사람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컨트롤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내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 밥집이 다음날 누가 갔을 때는 마침 그날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맛을 그대로 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저희가 추천하는 맛집, 저희가 언급하는 어떤 가게들 이런 것들은 순전히 저희 취향이고 그게 완전 정확하게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하는 거는 참고하셔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밥집을 발굴해내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까 언급했던 비아게레로를 우리에게 알려준 삼성동 직장인의 리스트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맛집을 알려면은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거기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높은 확률로 맛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행 가면 그 지역의 현지인에게 추천 맛집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뭐 혹은 뭐 부산이든 어느 도시든 간에 한 동네에서 맛집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동네의 현지인이 누구겠어요? 그 지역 직장인인 거죠. 오히려 동네의 맛집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직장인보다 덜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동네는 편한 차림으로 편안하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은 일단 거기에 출근을 했고 자기 혼자만의 맛집이 아니라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경험치와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맞아요.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죠. 맞아요. 그게 조금 더 고급 정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는 밥을 매일 먹으러 가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이벤트성으로 선택하는 그런 좀 높은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보장된 맛을 제공해주는 그런 식당들의 리스트가 있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추천해 준 맛집을 갔을 때 여기는 나랑 좀 입맛이 다르구나.
싶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 추천을 해도 나랑 입맛이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저희의 10개의 식당, 삼성역 근처의 식당 중에 3개가 아주 다 맛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맛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책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이 추천하는 책은 나랑 코드가 맞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면 그걸 읽고 싶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하나의 대전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번 꼭 맛있는 걸 먹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법에서도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덜 맛있는 걸 먹었다고 너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막 분개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끼니는 돌아옵니다. 맞아요. 좀 맛없는 것도 먹고 여기는 다시 안 가야겠네 생각하는 것도 데이터를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번 너무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검증된 맛집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던 곳만 가게 되고 뻔한 선택을 하게 되기가 쉽죠. 약간은 위험성도 감수하고 모험도 걸어보고 할 때 더 경험의 폭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자기의 기대보다 맛이 없었다든가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을 규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다양한 곳을 다녀보고 별점 5개도 주고 별점 2개도 주고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또 정보를 쉽게 얻기도 하지만 맛있다는 집에 맛있다는 평가는 안 하면서 너무 화가 났을 때 거기에 별점 1개 주면서 폭언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 그 밥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서빙을 해주는 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뭔가 퉁명스럽게 나왔다거나 그날 조리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의 경우에는 그런 맛없는 밥을 먹었을 때 여기가 참 별로다 싶었을 때는 그 집을 다시 안 가는 걸로만 그 집과의 인연을 맺고 딱 끝내죠. 근데 그것을 막 저주를 퍼부으며 이 집이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막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행위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에 원칙에 입각해서 맛있는 곳을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서로 간에 좋죠. 자,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현 X, 구 트위터에서 재미있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저희도 동네에서 가끔씩 가는, 좋아하는 맛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하는 부대찌개 집인데, 부대찌개라는 카테고리의 음식을 저희는 잘 먹진 않아요. 근데 먹으면 여기서만 먹습니다. 입맛에 잘 맞아서. 근데 이 가게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사장님께서 부대찌개의 세팅을 이제 냄비에 담아서 갖고 와서 불 조절도 자신이 직접 하세요. 근데 사장님이 불을 줄여주기 전에 자의적으로 고객들이 불을 낮추거나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또 뭐 감히 뚜껑을 연다든가.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트위터의 포스팅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켜놓은 불을 감히 줄였다고 굉장히 혼이 났다. 그리고 뒤적거리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뚜껑을 열고 뒤적거리거나 하면서 이게 맛있게 잘 익지 않은 상태로 음식이 식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을 하십니다. 언짢아 하셔. 표정을 그쵸. 찌푸리시며 네. 언짢아 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혼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웃으면서 읽었는데요. 근데 결론은 그 집이 참 맛있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저희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고, 근데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의 사장님은 부대찌개가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끓고 나서 라면사리를 투여하고 또 어느 정도의 육수가 쫄아들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를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고객들이 그거를 흐트러뜨리면서 덜 맛있는 상태로 먹는 걸 용납하기 어려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약간 성이 나 계신 거죠.
아니 항상 그렇게 성이 나 계신 건 아니고 친절하신데 우리가 감히 불을 조절했다거나 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부대찌개를 먹을 때 거기에 김치가 익은 김치가 좀 많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를 몰래 뚜껑을 열고 넣어서 같이 익혀서 먹어요. 근데 한 번 그 행동이 사장님한테 발각돼서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아니 왜 김치를 더 넣고 그래요? 김치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왜 더 넣냐고. 그래서 굉장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김치를 좋아해서요 사장님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됐었죠.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저희가 느끼는 어떤 맛집의 하나의 요소는 사장님들의 차림새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화려한가요? 화려하시지 않나요? 여자 사장님? 아, 여자 사장님의 헤어스타일. 남자 사장님도 은근 보면 멋을 내세요. 딱 이렇게. 무스를 바르셨어. 헤어스타일이 네. 항상 이렇게 딱 각이 잡혀 있어요. 빗은 그 빛 자국이 딱 보이는 단정한. 무스를 많이 사용하신다 이런 게 느껴지고 여자 사장님도 늘 보면은 단정하지만 약간은 화려하게 차려 입으시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좀 하늘이 향해 있어요. 본인의 원래 머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연출한 부분이 약간 왕관처럼? 머핀처럼 좀 얹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업스타일 헤어를 자주 하시고 또 역시나 무스 또는 스프레이로 이것을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건 약간 귀납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여기 맛있다 하는 집들은 좀 사장님들이 그렇게 본인의 외모 스타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약간 자연스럽게 방치하기보다는 좀 멋을 빡세게 빡세게 부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흐트러진 차림이나 너무 자연스러운 차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세팅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나의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고 퍼포먼스에 임하기 전에 나의 차림새부터 점검하는. 그렇죠. 근데 저의 가설은 이 사장님께서 부대찌개의 불을 컨트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어떤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고 내 외모를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식당에서의 맛도 내가 소나기에 틀어지고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 같은 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바쁜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외모도 그렇게 단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화려하긴 하지만 치렁치렁한 머리를 하고 있진 않아요. 맞아요. 무스를 쓴다는 거는 깔끔하게 맞아요. 머리를 붙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핀과 똑딱핀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이 막 치렁거리지 않게 그리고 빨리 행동을 할 때도 거추장스럽지 않게 매만져 둔 거죠. 그렇죠. 올림머리를 한다는 거는 머리카락이 혹시나 식당을 더럽히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비슷한 예로 우리 또 지지난주인가 갔던 새로 갔던 집이 있잖아요. 쭈꾸미집? 네. 용강동 그러니까 마포대교 북단이죠. 공덕동 언저리라고 할 수 있죠. 용강동 숯불 쭈꾸미라고 하는 집을 갔습니다. 저희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쭈꾸미를 양념구이한 걸 좀 먹고 싶지 않느냐 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간판을 보는 순간 이 집은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키워드를 몇 개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사진이 뜬 걸 보고 여기는 노포구나. 그리고 역시 공덕동 직장인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한자리에서 살아남았다면 여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갔죠. 생각보다 아주 크기가 작았고 우리가 갔을 때 마침 한 팀이 나와서 저희가 그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었는데 자리가 다 꽉 차 있었죠. 네. 그리고 의정부 부대찌개 사장님처럼 그곳에 계신 여자 사장님도 헤어스타일이 화려하면서도 거추장스럽지 않고 아주 세팅된 올림머리를 하고 계셨죠. 무스 많이 쓴 올림머리에 실핀이 열 몇 개가 보인다. 그러면 확실하다. 맛집의 증거는 실핀의 개수와 비례하는 거야. 근데 그 사장님 정말
너무 바쁜 와중에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죠. 그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숯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연탄불이었고 연탄불 위에다가 그 석쇠라고 하나요? 철망을 올려놓고 네, 그걸 올려놓고 양념이 돼 있는 쭈꾸미를 일단 가지고 와서 위에다 일단 다 얹습니다. 초벌을 굽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와보셨어요? 안 와보셨으면은 저 모니터 보면서 공부해서 또 이렇게 구우시면 된다라고 실내에 하시는데 설치된 TV에서 계속 쭈꾸미를 어떻게 구워야 하는지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벌로만 다 구워서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일단 굽고 나서 다시 옮겨놨다가 이 남아있는 양념을 다시 한번 묻혀가지고 재벌로 몇 개씩만 구우면서 맛있게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생김을 이만큼 주잖아요. 그러면 김을 그 철망 위에 올려가지고 앞뒤로 구워서 바삭한 김 위에 쭈꾸미를 놓고 고추장아찌, 깻잎장아찌, 마늘장아찌 중에 이제 원하는 거를 올려서 같이 먹어라. 근데 참 맛있더라고요. 네. 사장님의 외모와 더불어서 여기가 맛집이다 또 하나의 어떤 힌트를 감지한 것은 뭐였냐면 식당 안에 글씨가 아주 많아요. 그 글씨는 어떤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뭐냐면 쭈꾸미를 먹고 나서 한국 사람들의 디저트는 뭐죠? 밥이잖아요. 쭈꾸미를 먹고 나서 여기는 근데 철판이 아니기 때문에 쭈꾸미 양념에 밥을 볶아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물을 이용한 된장찌개와 라면 이런 식사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찌개와 라면을 둘 다 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한 번만 주문을 해라. 그렇지. 찌개 2개도 안 되고 라면 2개도 안 돼. 2인일 때는 찌개 하나 혹은 라면 하나만 가능하고 4인 이상이 되면 그때 찌개 2개 이상을 시킬 수 있다. 너무 철저한 그런 가이드라인. 네, 그런 게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호소문 같았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주문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꼭 시켜달라라고 하는 호소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죠. 그건 다시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좀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를 하지 말아라. 또는 이것은 빨리 동나니까 좀 자제해라 라고 붙어 있는 걸 보면 그게 맛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희는 된장찌개가 다 동났기 때문에 재료가 소진돼서 라면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라면에도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탕면. 저희가 집에서 잘 먹는 안성탕면은 된장 베이스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맵찔인 저희가 잘 먹을 수 있죠. 근데 신라면은 먹어보면 굉장히 매콤하고 버섯과 고추 계열의 육수죠. 근데 해산물인 쭈꾸미를 먹고 나서 해산물 라면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라면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너구리죠. 해산물 베이스 라면. 너구리에 각종 해산물을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라면이 끓여서 나왔어요. 거기 꽃게도 들어가 있었고 쭈꾸미 알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근본이다. 된장찌개보다 라면이 오히려 더 비쌌고 뚝배기에 끓여서 나왔죠. 안에 양파와 애호박이 썰어서 들어가 있었고 국물이 스프를 막 다 넣은 게 아니라서 슴슴하면서도 맛이 깊고 아주 훌륭한 라면이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에 고깃집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뜬금없이 김밥을 팔잖아요. 네네. 근데 그 김밥이 빨리 품절이 되잖아요. 고깃집에 뜬금없이 김밥이 있는데 이 김밥이 빨리 품절되기까지 해. 맛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시켰다가 품절돼서 못 먹었던 그 김밥을 다음에 시켜서 먹어봤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맛있더라. 그 별미였어요. 고깃쌈을 쌀 때 김밥 조그만 걸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 아주 맛이 괜찮았죠. 세상에 맛있는 거 정말 무한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나요? 우리 쭈꾸미 먹고 있는 테이블에 이제 라면이 올 거니까 자리를 비워달라라고 하면서 주방 쪽을 살짝 보시더니 라면이 1분 20초 뒤에 나옵니다. 타이머가 있었나 봐요. 너무 칼 같으셔. 그렇게 서빙을 참 잘하는 분이었고 그렇게 바쁜 곳에서도 저희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요. 서비스 얘기하니까 또 최근에 인상적인 서비스가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식당에서의 서비스라는 게 마냥 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밥집 안에서의 흐름을 원활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이 식당에서의 잘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겨울에 건강검진 마치고 나서 또 그 근처에 도가니탕을 먹으러 갔어요. 네. 대성집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노포죠. 서대문에 자리를 옮겼나? 한 번 옮겼어요. 워낙에 오래된 가게다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단골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가게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고객대가 한 60, 70대 됐을까요? 저희가 가장 어린 축이었고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만석으로 오시다 보니까 사실 뜨거운 음식이 지나가는데 그 통로를 막으면서 서 계시기도 하고 뭔가 계산을 할 때의 과정도 좀 원활하지 못하고 뭐 주문을 할 때도 빨리빨리 주문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테이블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카운터를 맡고 계신 남자 사장님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 어르신분들을 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간호사분들이 정말 능숙하게 노인분들을 다루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왜 극존대를 하기보다는 반존대죠. 살짝 반존대, 약간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면서 또 볼륨을 조금 높여야 돼요. 이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소리로 명확하게 똑똑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위해서 카운터에 서 계신 어떤 손님이 카드를 손에 쥐고 멍하니 계시니까 본인이 그 카드를 집어가서 싹 빼서 쏙 빼가지고 결제를 하고 다시 쏙 이렇게 쥐어주더라고요. 그 손에 그대로. 그리고 자기 순서가 아닌데 계산 좀 이러면서 그런 할아버지가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좀 막무가내로 자기 먼저 해달라는. 맞아요. 근데 큰 소리로 포장 손님 먼저. 예? 이렇게 칼같이 정리를 탁탁탁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그런 거를 볼 때 마치 정말 아슬아슬한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객 퍼포먼스를 보는 것처럼 정말 이분들의 어떤 식당 서비스의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 이런 걸 보는 쾌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이라고 할 때는 단지 음식이 맛있고 정성스럽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흐름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어디서든 일잘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상하는 재미도 있죠. 맞아요. 저는 작은 가게의 경우, 물론 사실은 큰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사장이 지배하는 가게를 좋아해요. 모두 손님에게 요구사항을 맞춰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가게는 내가 원하는 지배한다. 대로 끌고 갈 거다. 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놓을 거고 이 가게의 분위기는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책임진다. 맛도 분위기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배어있는 곳, 그것이 포스죠. 맞아요. 본인의 운영 방침을 단단하게 갖고 있고 또 그걸로 손님들을 설득해서 데려가는 그런 가게들의 카리스마에 약간 속해보는 게 또 맛집을 방문하는 재미죠. 맞아요. 그게 개성을 만들어내고 각 집마다 개성이 또렷하게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맛집의 재미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진 선배에게 진 선배는 맛집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라고 했더니 1초도 안 걸려서 화초들. 맞아요. 식물을 잘 가꾸는 집이 맛이 없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정말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진 선배의 얘기에 따르면 선배가 플로리스트로 일을 해보니까 이 식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정성이나 어떤 위생적인 관리의 과정 이런 것들이 식재료를 관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와닿는 얘기죠. 맞아요.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식당 앞에 화분들이 졸졸이 놓여 있고 화분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잘 자라고 있을 때는 저도 확실히 딱 믿음이 갑니다. 화초들을 하나하나 돌보는데도 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식당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게 그걸 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잘 가꾸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 식당을 잘 가꾸려는 마음과도 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을 그렇게 잘 가꾼다는 거는 그 가게 주인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죠. 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맛집의 증거로 갖고 있는 가설의 하나는 메뉴판을 서예로 써놓은 곳. 혹은 서예 붓글씨가 아니더라도 예쁜 글씨로 적어놓은 곳들은 맛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뭐 나무판에 쓰여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종이에 써서 붙이기도 하는데 글씨를 정성스럽게 써서 붙여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포의 경우에는 서예로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가격표 부분만 덧대가지고 숫자만 계속 바꿔온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만큼 내가 만든 음식에 자신이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그렇게 메뉴판을 정성스럽게 글씨를 꾸며놓는다는 거는 일종의 메꾸죠. 다꾸처럼 메꾸, 메뉴판 꾸미기. 메뉴판 꾸미기. 그만큼 내가 자랑스럽게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주겠어 하는 표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메뉴를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이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또 오래된 노포인 순대 1번지라는 순댓국집이 있는데 거기도 메뉴판이 굉장히 오래된 붓글씨예요. 그리고 가격 부분만 계속 덧대져서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뭐 오래된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곳들 가보시면은 짬뽕, 아주 정성스러운 궁서체로 해물 짬뽕 이런 거 쓴 곳들 저는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예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다른 데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서촌에 살 때 참 좋아하던 집, 지금도 너무 인기 있는 집이죠. 안주마을. 네. 안주마을. 지금은 너무 인기 있어져가지고 완전 대낮부터 가도 오픈런 해야 돼요. 11시 반에. 맞아요. 그래도 대기 인원이 막 삽시간에 차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는 11시 반에 가서 낮술 마신 적 있죠. 너무 그리워서. 브런치. 안주마을 브런치. 그런데 이제 세로를 곁들인. 그런데 그 집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세로로 쓴 글씨. 매직으로 쓴 글씨지만 글씨가 맞아요. 너무 멋스럽고 반듯반듯하고 멋있고. 네, 그래서 한밤에 이제 저희는 동네 단골들이었으니까 아주 늦은 시간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 글씨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 저희 아버님 글씨인데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를 수여하거나 할 때 그런 글씨라든가 청와대 안에서 임명장 쓰는 이런 거 글씨 쓰시는 분이었나?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공문서에 글씨 좋은 글씨가 필요할 때 그걸 쓰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아마 프린터로 하지 않고 직접 글씨를 쓰는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단정한 글씨로 메뉴를 쓴 곳이고 지금 엄청난 인기 가게이기도 하니까 선우 씨의 가설이 또 한 번 입증되는 셈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안주마을 사장님 또한 서비스에 있어서 거의 달인이죠. 예술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맞아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정말 대기 인원도 많고 늘 좀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들어찬 그런 술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손님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하면서도 음식에 나가는 순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양해시키는 그런 기술이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분 좋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만렙인 것 같아요. 어떤 경지에 이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지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맞아요. 손님들 중에 좀 또 반갑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색 않고 다른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이게 어떤 좋은 회사의 중역이어서
복잡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어떤 걸 예측하고 회의하고 중재하고 이런 것도 멋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한 가게에서 그 가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일에서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해내는 사장님들을 관찰하는 거야말로 정말 많은 걸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 클래식 전공하시지 않았나요? 아, 정말요? 아, 그 가게 안에 뭔가 콘트라베이스였나 첼로였나가 어. 사실 그 천장 쪽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가로로. 부가 정보였습니다. 연주해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진상 손님 되는 거죠. 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용강동 숯불 쭈꾸미 그 네? 안에 라면 좀 시키지 마라. 아, 그 글씨는 그런 글씨는 호소문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자로 잘 쓴 글씨가 아니라 네. 정말 급히 막 쓴 글씨 같은 어떤 절절함이 느껴지는. 자,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에 이다 작가님이 또 본인의 맛집 관찰 경험에 대해서 써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워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맛집 감별법을 한번 하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경향신문에 이 주제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읽었죠. 자, 처음 가는 식당에서 보는 것. 1번 가격. 첫 시도는 12,000원 이하로 한다. 2번 간판, 적당히 낡아야 한다. 3번 상호. 청년의 맛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청년의 맛이 있고 정명자 두부찌개라고 하는 집이 있으면은 후자가 벌써 합격이라는 거죠. 뭔가 두부도 손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고 자기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라도 제대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청년의 맛과 정명자 두부찌개는 가상의 상호입니다. 4번 손님이 많은가?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가? 후루룩 짭짭 맛있게 먹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인터넷에 어떤 평가가 올라와 있나 보다 그냥 손님이 계속 북적이고 표정이 달라요. 맛있는 집들은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고 있는 거를 밖에서 본다. 그러면은 믿고 들어가 볼 만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부산 여행편이 있었죠. 8화 달빛과 바다와 할매의 도시 편에서도 기장 옆에 그 멸치 축제가 벌어지곤 하는 그 대변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 집이 심상찮다. 멀리서 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저 기분 좋은 포만감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밖에서 봤을 때 어떤 간판의 정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북적이는 정도 같은 게 저 집이 맛집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가기로 하고 거길 다시 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창문에 가득히 블루 리본이 붙어 있어서 그렇구나. 맞아요. 지나다니다가 발견했던 맛집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 집은 아주 맛있었고 저는 이번에 원고 탈구하러 부산에 갔을 때 엄마랑 다시 한번 가서 거기서 멸치찌개 먹었는데 여전히 너무 맛있었습니다. 멸치 제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던가요?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가 여행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현지 맛집을 미리 사전조사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정말 북적북적하게 손님이 많이 드는 그런 집들을 관찰하고 들어가 보는 그런 경험을 놓치게 될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여백을 열어두고 그냥 가서 정하자 이런 마음으로 어디가 사람이 많은가 이런 걸 좀 보고 또 뭐 현지에서 택시 기사님 추천도 받아보고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이다 작가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손님의 부류도 중요하다. 만약 40대에서 60대의 여성 그룹이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집은 안 봐도 맛있는 집이다. 이들은 절대 맛없는 곳에서 만남을 갖지 않는다. 그랬다간 큰일이 난다. 그리고 옷차림이 가볍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 동네 주민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믿을 만하다. 이거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추리닝 바지를 입고 편안하게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단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관찰력을 키워보시는 게 감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연습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그런 식당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폰을 열어서 별점이 몇 개인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다가도 가는 길에 더 땡기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를 불쑥 들어가 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제 취미가 구글 맵에다가 맛집 별표 쳐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평생 갈 일이 있을까 싶은 곳에도 별표를 쳐놓죠. 네. 자려고 누워서 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맛집 정보는 여러분 어디에 갈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평소에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내가 당장 갈 일이 없다고 해도 텍사스 오스틴에 어디가 맛있대더라. 지금 기록해놔야 돼요. 언제 갈지 모르는 언제 거예요. 갈지 몰라. 그리고 오스틴 간다 그래서 그때 수집하면 그땐 늦어. 뭐가 늦어요? 가서 수집해도 돼. 아니 항상 이런 마음으로 평소에 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페루 음식이 떴던 적이 있잖아요. 페루비안 음식. 네.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페루의 좋은 식재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곳들이 있죠. 근데 그런 세계 곳곳에 지금 새롭게 맛있다는 맛집 같은 거를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흐름도 요즘은 진짜 뭐 스페인 음식점이 이쪽까지 되게 많이 인기로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도 은근히 도움이 되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식도 요즘 정말 인기가 그렇죠.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맛집 정보를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하면서 항상 참고로 하는 부분은 뭐냐면 별점이 5.0이지만 평이 10개인 가게보다는 별점이 3.5 정도 되지만 평점이 500개인 가게가 훨씬 맛있는 곳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별점 3점이더라도 5명이 3점만 준 가게보다는 10명이 별 1개 주고 10명은 5개 줘서 평균 3점이 된 곳이 훨씬 맛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말 맛있어서 마음에 든 사람과 뭔가 불만스러웠던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문제적인 맛집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많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별점 평가는 왜곡되기가 쉬운 게 어떤 집이 잘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거나 질투심을 가지거나 그런 곳에서 별점 테러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별점 자체를 별점만으로 신봉하지는 않고 언제나 방문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막 3,000 몇 개씩 뭐 리뷰가 있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일 경우는 여기가 인기 있는 집이긴 하구나 라는 식으로 그 정보를 액면 그대로 보기보다는 해석하려고 하죠. 그 정도를 참고 삼으면 좋죠. 네. 그리고 항상 악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 악평을 하는 그 사람 자체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거나 까다롭거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떨 때는 구글 평점에서 뭔가 리뷰를 남겨놓은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 사람의 아이디를 눌러서 이 사람이 평가한 것들을 다 볼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할 일 없는 사람 같네요. 아니 이 사람이 맛있다는 집은 나도 맛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 글이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평가의 어떤 말투라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 같은 게 흥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평론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왓챠 같은 데서 뭔가 영화평을 써놨는데 뭐 이 사람 평이 재밌어 하면은 그 사람 거를 뭐 보는 느낌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굉장히 후하게만 주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박하게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방문하든 그 기준을 가진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그거는 그 가게의 절대적인 평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지도 앱이 이렇게 발달하고 맛집 정보, 별점 이런 게 성행하기 전에 그럴 때 지표로 삼던 것들도 있었죠. 맞아요. 저는 이제 집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혼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는 블루리본도 존재하기 전이고 한국의 미슐랭도 도입되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고할 만한 어떤 평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좀 믿고 들어갔던 지표는 뭐냐면 모범 음식점 간판이었습니다. 그렇죠. 무궁화 이렇게 있고 거기 약간 신랑각시 같은 그림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아닌가? 근데 그렇게 아크릴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맞아요. 그 표식을 보면은 거기는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게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 구마다 주어지는 어떤 인증표인가 그래서 아마 행정적으로 뭐 여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장해주는 맞아요. 화장실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그런 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다 작가님을 인용해서 저희가 가게의 상호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사장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서 어떤 연륜과 신뢰를 느낀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저는 인터넷에 리뷰가 없던 시절에 제가 식당을 고를 때 식당 상호에 전라도 지명이 들어가 있는 곳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저도 그런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둘 다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전라도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혼자 밥을 먹으러 들어갔을 때 대부분 백반집이거나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하나 시키더라도 반찬이 좀 다양하게 나와야 하는 곳인데 전라도 음식들이 대부분 뭐 나물이나 뭐 젓갈이나 기본 밑반찬 같은 것을 맛있게 해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곳들이 많죠. 맞아요. 전주식당, 광주식당, 순천집, 호남식당 이런 데 믿을만 합니다. 맞습니다. 부산식당? 잘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돼, 이런 발언. 당사자 발언이에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부산식당의 경우에는 밑반찬 하나하나의 맛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심이 되는 생선구이라든가 이런 게 맛있는 집일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리고 저희의 가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산물을 다루는 집일 경우에 어딘가 바닷가 도시의 지명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 가족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거나 본인이 그 지역 출신이어서 거기서 해산물을 공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블루리본이 붙어있는 가게들이 많죠. 그리고 블루리본은 매해 새롭게 다시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막 수없이 많이 붙어있기도 하죠.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고 또 요즘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스타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데들도 이제 한국에도 여러 곳이 있고 또 빅구르망이 있잖아요. 저렴하게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이 있는 음식점들. 예전에 저희가 충정로 언저리 쪽에 갔다가 어떤 두부나 콩요리 같은 걸 먹고 싶다 해서 찾아갔던 데가 황금콩밭. 네, 거기가 애호개. 지금 있는 곳으로 옮기기 전에 거기를 가서 두부젓국을 참 맛있게 먹었었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여러 기물들. 정말 오래된 살림집에서 계속 써온 것 같은 그런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계속 이걸 잘 사용해온 그런 기물들이 뭐 장독이라든가 오래된 그런 전통 가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거기가 빅구르망에 뽑혔었죠. 맞아요. 참 미슐랭 귀신 같지 않습니까? 황금콩밭 두부젓국 같은 경우에는 외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자마자 맛있다 할 그런 맛이기보다는 아주 좀 슴슴하면서 깨끗하고 이 재료 본연의 맛을 맞아요. 살린 그런 맛인데 또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뽑아 올린다는 게 참 미식의 세계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공통의 맞아요. 언어 같기도 하고. 저희가 주로 오래된 노포들 그런 가게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거꾸로 젊은 셰프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새로 오픈한 그런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사실 그들의 어떤 기세, 처음 시작해 나가는 기운이 힘이 빠지기 전에 좀 방문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사실 특히 오너 셰프들이 자기 공간을 처음 열었을 때는 정말 메뉴에도 힘을 주고 맞아요. 진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내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워낙에 식문화가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런 가게들이 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어떤
유지의 문제로 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초반에 자주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것도 사실 고객으로서는 맛있는 음식을 누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요즘은 캐치 테이블을 그냥 보고 있는 것으로도 새로운 식당의 업데이트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약 앱이죠. 저는 캐치 테이블 지금까지 딱 한 번 써봤는데 선우 씨가 매일 그렇게 바쁜 이유가 있군요. 구글 맵에 체크도 해야 되고 캐치 테이블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리뷰 재밌게 쓰면 그 리뷰도 따라가면서 봐야 되고. 아우 심심할 틈이 없어요. 정보 왕이네요 진짜. 제가 그렇게 캐치 테이블로 예약해서 힘들게 저희가 방문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지난 겨울 방학을 가졌을 때 방학식 식사를 위해서 방문했던 온지음. 감사합니다.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혼자였으면은 예약도 잘 못하고 가기가 요원했을 것 같아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고 우리에게 어떤 친숙한 메뉴의 한식 식사를 굉장히 창의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식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또 동시에 아주 트레디셔널하기도 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어떤 쾌감을 주는 그런 음식들이었죠. 아주 만족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가게들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포들에 들어가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 거기에 놓인 어떤 사물들이 굉장히 방문자를 압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덕질을 하러 조성진 씨 공연 보러 혼자 대구에 갔을 때 이제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혼자 먹다 보니까 뭔가 뭐 고기를 굽기도 그렇고 좀 간단한 메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예전이라고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예전. 네네. 네. 근데 일단은 간판 자체가 굉장히 예전이에요? 예스러운 예전스러운 그런 서체로 적혀 있었고 뭔가 정보를 검색해서 봤을 때 이미 여기는 좀 포스가 있는 곳이다. 그런 게 느껴졌어요. 딱 들어갔는데 애매한 시간에 가서 손님이 저 혼자였고 앉아서 이제 국밥을 주문을 하고 실내를 둘러보는데 뭔가 좀 약간 어두컴컴하다 싶었던 실내에 저를 둘러싸고 벽면 3면에 놓여 있는 것들이 다 늙은 호박이었어요. 늙은 호박으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서울 여자. 이게 뭐지 했는데 정말 호박이 이렇게 층층이 그때 겨울이었는데 층층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식재료구나. 거기 보니까 호박전이 있었어요. 늙은 호박전. 근데 그것도 거의 경상도에서만 먹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토토로님의 제보로 알게 되지 않았나요? 그걸 안 먹는다니 그러면서. 근데 호박전이 메뉴에 있었고 그렇게 호박을 이제 쌓아놓고 판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 이 메뉴가 잘 나간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대구의 지역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대구에 방문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요즘도 그런 맛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상주식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1년 중에 가을 겨울에 한철만 장사를 해요. 한 반년은 문을 닫아요. 근데 그 이유가 추어탕에 배추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끓이는데 그 배추가 싱싱하게 공급이 되는 계절에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여기는 또 배추가 쌓여 있어. 호박처럼? 호박처럼.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관할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게 안에다가 그 보관을 하는 용도도 있겠지만 그게 또 인테리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손님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렇게까지 배추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게가 단일 메뉴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쓰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은 세를 과시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본의 아니게 세가 과시되는 걸 수도 있죠. 진짜 선우 씨 말대로 보관을 하려고 계속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근데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1년에 한 철만 딱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장이 지배하는 거죠. 나는 안 열 거다.
이렇게 신선하게 그리고 배추를 이렇게 쌓아두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계절에만 할 거다. 근데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아무리 맛있는 집이어도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재료를 계속해서 소진하거나 보관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건 간에 많이 가는 집은 재료를 신선하게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맞아요. 물론 모든 것들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사람이 적게 가고 대신에 사장님이 정말 철저하게 소독하는 가게도 깨끗하겠죠. 하지만 미친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 가게는 어쩔 수 없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개울 같은 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개울물은 맑은 물이잖아요. 그 개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깔끔하게 다 소독을 하고 난 뒤에 물을 쫄쫄쫄 흘렸다 말았다 하는 그 물보다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는 그 물이 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도 있어서 물론 그래도 위생적으로 관리는 해야죠. 식재료는 정말 회전율에 따라서 어떤 신선도가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슬픔을 느끼는 순간이 쌀국수 먹으러 갔는데 시들한 고수가 나올 때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슬픔이야. 일단 태국이나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는 고수는 넉넉하게 제공이 되는 곳이 좋은데 일부러 고수 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고수가 시들어 있을 때 너무 슬프죠. 여러 가지 이 가게에 대해서 짐작을 하게 만드는. 맞아요. 고수가 정말 줄기째로 이렇게 기세 좋게 듬뿍 나올 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맛있지 않습니까? 그 회전율 얘기와 연관해서 그 식당이 만약에 어떤 식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그것을 상호에도 반영해 놓은 곳들 있잖아요. 뭐 메밀이라든가 무슨 두부집, 뭐 미나리, 미나리라든가 아니면 뭐 능이버섯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쓴다라고 하는 거를 내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재료가 계속해서 거기가 인기 있는 집이라면은 좋은 재료가 계속 신선하게 회전이 될 테고 또 그런 것을 상호에다가 내놓은 집은 메밀이면 메밀 맛을 내야 되잖아요. 능이버섯이면 능이버섯 맛을 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조미료로 그 맛을 가리지 덮어서 않고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을 깎아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간도 좀 슴슴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도 맛이 있으려면은 조미료를 과하게 넣는 것이 아닌 다른 노하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살짝 정리해보자면은 상호 봤을 때 청년의 맛보다는 정명자 두부찌개. 그리고 간판의 낡은 정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라도 지역 지명이 들어간 그런 식당들을 백반집 중에서는 노려볼 만하고 그리고 어떤 식재료를 올려놓은 집도 그 신선도를 좀 믿어볼 만하다. 그리고 메뉴판을 정성스럽게 서예로 쓴 집. 매꾸한 집. 사장님이 올림머리를 하시고 실핀을 많이 쓰신 집. 사장이 지배하는 집. 그리고 화초를 잘 가꾸는 집. 그리고 뭘 하라기보다는 좀 하지 좀 말라라는 호소를 하는 집. 그리고 물 흐르듯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이거는 그냥 덧붙이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식당에 걸어가다가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으니까 문을 열어둔 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집은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봤는데 방향제 냄새가 훅 풍기더라고요. 그 집은 아웃입니다. 방향제처럼 인공적인 향, 사실 그것이 어떤 냄새를 가리기 위한 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향이 좋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식당을 하는 곳에서 음식을 파는 곳에서 방향제 냄새가 승하게 이렇게 나도록 둔다는 것은 그 집의 퀄리티를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그 음식의 냄새를 풍겨서 손님을 끌어들여야 할 텐데 맞아요. 그러지 않고 방향제를 써야 한다는 거는 뭔가 하수 관리가 잘 안 되거나 공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어울리게 아주 잘 쓰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안 트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음식이 막 저쪽에서 칙칙 익어가고 달그락달그락하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식욕을 자극합니까? 맛집들 중에 음악이 아예 없는 곳들도 많죠. 근데 또 좀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 멜론백 같은 거 그냥 을에 걸어놓는 그런 집은 사장님의 취향이 느껴지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던 순대 1번지의 경우에는 거기 가면 약간 호텔 캘리포니아 시절의 올드팝 팝 넘버가 뭐 비틀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0, 70년대 팝들. 맞아요. 그 음악들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사장님의 취향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사장님이 지배하는 플레이리스트죠. 맞아요. 그런 개성이 또 확고하게 느껴지니까 또 그런 것은 괜찮죠. 항상 순댓국의 배경으로 이글스가 흐르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한 번 맛집이 영원한 맛집이진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집은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자주 그 집 가야죠. 자주 가주세요. 가서 예상 맛있게 올려줘야죠. 먹고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딴 사람들도 그 집에 또 들어와서 식사를 하죠. 아끼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내가 아끼는 곳이 있다면은 또 너무 널리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이런 거?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다가 그 집이 사라질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너무 널리 알려서 시끌벅적한 곳이 되는 게 싫다면 친구들 여럿과 함께 자주 방문해 주시고 유튜브에만 안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맛집 리스트도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맛있는 밥집을 다녀오는 것은 작은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에서 기분 좋은 작은 여행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그럼요. 세상에 맛있는 것들도 많고 경험할 것들도 많다는 게 그렇게 자주자주 다녀보면서 나만의 맛집 감별법도 녹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취향이 형성되는 데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해야 하고요. 저희에게 망원동에서 동네 맛집을 가장 많이 전수해주는 존재인 저희 이웃의 톡토로 김민철 작가 부부의 경우에는 동네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길 가봤다고? 싶은 데들을 다 갔어. 누가 이런데? 외관으로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곳들도 사실 다 방문을 해보는 망원동의 고산자 김정호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면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중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지 않고 스스로 발굴하는 맛집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김민철 작가를 볼 때 참 어떤 꾸준함,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식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서 한숨 쉬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양재 하나로마트 가서 대파가 875원이라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는데 875원짜리 대파가 어딨어요. 지금 3,900원씩 하잖아요. 5,000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아니 정말 대파 한 줄기를 한 반 정도 자르면 895원 정도의 가격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일 거라고. 참 이렇게 살림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한 끼에 들어가는 어떤 단가가 너무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근심인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음식들을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소비하는데 정말 한식이 노동 집약적인 부분도 많잖아요. 뭐 나물 하나를 반찬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허리를 쪼그려서 따고 맞아요. 뭐 말리고 다듬고 흙을 털어내고 삶아서 무쳐내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밥상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일인데 어쨌거나 요즘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톡토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요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버텨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주 대톡토로님께서 듄이라는 세계의 편에 대해서 1권을 읽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세세한 내용을 어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 2권도 달려보겠습니다. 언니들 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한박톡토로님께서도 파묘 듄 예고를 해주셔서 미리 남편과 바지런히 영화 3편, 듄 1까지요. 흐흐. 3편을 2주에 걸쳐 영화관과 TV를 번갈아 가며 열심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원됨. 남편분은 남토로님이 아니신가 봐요. 저는 보면서 이룰랑 공주 역에 플로렌스 퓨 배우가 어딘지 낯이 있고 저 발음과 발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영화 작은 아씨들의 에이미 마치 역으로 출연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무척 반가웠답니다. 같이 출연했던 티모시와 뭔가 계속 연결되는 역할을 하네 하고 혼자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작은 아씨들에서도 에이미와 로리가 연결되는 역이었고 듄2에서도 이룰랑 공주와 폴이 마지막에 하게 되죠. 트위터에서 에이미는 다 잘됨 님께서 여둘톡 듄 편 정말 좋았다. 스토리도 찬찬히 잘 풀어주고 세계관의 뒷배경도 설명해주고 영화에 관한 여러 가지 감상도 매우 좋았다. 사실 파트 1 보고 이해 못한 부분 있었는데 여둘톡 듣고 다 이해됐어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은정최님께서도 여둘톡 에피소드 89 듄이라는 세계. 사실 듄1은 재미없게 재밌었던 기억이라 굳이 2편은 안 보려고 했는데 3시간 상영이라니 여둘톡 예고를 듣고 예매했다. 영화 보고 여둘톡 들으니까 잊혀진 듄1, 읽지 않은 듄 원작 소설까지 알게 되어서 너무 재밌고 알찼다. 여성 캐릭터가 아쉬웠는데 그 부분도 언급하심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삼냥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첫 방부터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요. 작가님들께 추천하고픈 방송이 있어 달려왔어요. 더 커뮤니티라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이고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한 회마다 탈락자가 나오는 구성은 아니고요. 지금 저는 5화를 보는 중인데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작가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함께 얘기 나누고픈 방송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슬아 작가님이 쓰신 경향신문 글을 링크를 해 주셨고요. 네. 그에 대해서 다른 여러 톡토로님들도 네. 댓글을 달아서 네, 대댓글로 네. 재밌게 보고 있다. 톡토로 월드 안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원래 선우 씨가 먼저 좀 보고 저에게도 한번 봐라 했는데 적극 권하기보다는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보니까 스트레스가 역시 있기는 했어요. 네.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가상사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공존하는 그런 내용의 서바이벌 예능이고요. 아무래도 나와 부딪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얘기다 보니까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게 되지만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톡토로 분들도 특히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구석이 많은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91화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하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을 다음 여둘톡을 듣기 위해서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에 4화까지는 올라와 있어서 웨이브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OTT 서비스
웨이브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을 했고 유튜브에는 4화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시고 나서 들으시면 더 재미있겠죠.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지금 피지컬 백 2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넷플릭스에 4화까지 올라와 있던데 저희도 2화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피지컬 백 시즌 1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죠. 45화 Let's Get Physical 편이었습니다. Let's Get Physical. 이거 봐. 옛날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Let's get physical 이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피지컬 백 시즌2를 보고 계신 톡토로 분들께서는 저희가 45화에서 다뤘던 피지컬 백 시즌 1편을 한번 참고로 들어보셔도 재미있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 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장호기! 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음 내용이 궁금한 부분에서 편집점을 끊어가지고 아주 다음 화를 보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여전히 시전하고 계시더라고요, PD님이.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피지컬백 끝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S문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또 드라마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30살 직장인 문토로라고 합니다. 우선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 작가님들의 책들을 좋아하던 평범한 팬으로 시작하여 여둘톡이 세상에 강림한 이후로 톡토로로 진화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범한 팬에서 톡토로로 더 진화된 거로군요. 더 약간 상위 등급 이런 느낌으로. 포켓몬 같네요. 여둘톡에서 두 분이 나누시고 또 톡토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늘 참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늘 어딘가 위화감이 들면서 조금은 우울하고 고되었습니다. 다들 괜찮아 보이는 세상에 비정상은 나뿐인 것 같이 외로웠던 세상에서 여둘톡은 힘드시죠? 힘든 게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용기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라는 말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 많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시는 다른 수많은 톡토로들이 있다는 것도 힘이 많이 되었고요. 두 분 덕분에 많이 덜어내고 많이 웃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은 그뿐 아니라 톡토로들에게 여둘 픽과 여둘 애드로 꿀템, 꿀팁, 꿀 음식, 꿀책, 꿀 드라마, 꿀 영화를 선사해 주셨죠. 추천해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듀오링고, 칭따오 너날콜 맥주, 제준 후보는 안 드셨나요? 그러게요. 네, 제준 후보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에르데 어드벤트 캘린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캐롤 등등 제 일상에 생기와 색채를 불어넣어준 모든 꿀들을 은혜롭게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조심스레 추천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취향에 기반하여 추천드리는 것이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런 드라마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고 부담 없이 읽어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BORGEN인데 베르겐? 베르겐이라고 읽는 걸까요? 이고 한국어로는 여총리 비르기트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정치 드라마이고 현재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한국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비르기트라는 덴마크 여성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비르기트는 여성 정치인으로 야당의 당대표로 활동하다가 뜻밖의 기회를 얻어 덴마크의 총리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여총리 비르기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보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 멋진 여성 정치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에 관심이 가신다면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에서 정상급의 민주국가로 꼽히는 덴마크 정치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한국이나 미국의 양당 대립 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다수당 체계와 더불어 언론의 지위와 영향력도 상당한 덴마크 안에서도 도덕과 정직으로 인정받는 비르기트의 캐릭터를 기대하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로봇드림 영화와 작가님들의 GV를 보고 왔는데 또 엄청난 작품을 선사해 주신 데 감사를 느껴 저도 드라마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봇드림을 보고 나서 작가님들이 GV에서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언어로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보고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반갑게도 점점 따뜻해져 오는데 갈수록 짧아지는 봄날을 부디 두 분 건강하고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토로 드림 하셨네요. 네. GV에서 저희의 설명을 듣다가 눈물이 터져버렸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저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다가 객석에서 이렇게 많이 우시는 GV는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울고 계셨죠. 네, 영화가 사실 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내용이고 그 여운이 계속되고 저희가 또 영화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관객분들이 울고 계셔서 좀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GV 최초로 울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GV 시작하기 전에 영화 마지막 즈음에 저희가 살짝 들어가서 객석에 앉았다가 GV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마침 영화 마지막에 너무 눈물 나는 장면부터 저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터져버려서 여러 가지로 신기한 영화입니다. 로봇드림은. 이 문토로님이 추천해주신 여총리 비르기트는 제가 작년엔가에 넷플릭스에서 외교관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으로 파견된 대사, 여성 대사의 이야기였어요.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가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착실하게 실무 위주로 살아온 외무 공무원인 이 여성이 외교관 자리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좀 흥미진진한 드라마였는데 그때 이어서 비슷한 콘텐츠를 보고 싶었을 때 이 여총리 비르기트를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더 커뮤니티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대화를 꾸려볼 텐데 이런 여러 가지에 관심이 생긴다면은 또 여총리 비르기트나 선우 씨가 재미있게 본 외교관을 보셔도 좋겠네요. 로봇드림 GV 후기가 메일로 도착을 했습니다. 톡토로 이름은 아직 못 정했다고 하셨네요. 나중에 장명하게 되면 다시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첫 화부터 즐겨 듣고 있었지만 메일은 처음 드리는 수줍은 톡토로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작년 톡토로 투게더 1회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터라 이번에는 공개 방송을 꼭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티켓팅 알람 맞춰두고 시도해 보았는데요. 유유유.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으로 잡아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인지라 근무 시간에 엄청 눈치 보면서 티켓팅을 하다가 눈앞에서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흑흑흑흑흑흑. 1분만 당당하셨으면 좀 더 확률이 높아졌을 텐데. 근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티켓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겠네요. 슬픈 마음으로 최근 방송을 듣는데 토요일에 코엑스에서 GV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톡토로 투게더 대신 그럼 이거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헐레벌떡 메가박스 예매 페이지로 달려갔더니 정말 다행히도 좌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GV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호! 저는 평소에도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로봇드림은 워낙 관람 평이 좋길래 안 그래도 볼지 말지 고민하던 영화였어요. 이런 멋진 기회에 좋은 계기로 보게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슬픈 영화인 줄은 모르고 갔는데 계속 눈물이 차오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잘 안 우는 편인데도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우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느껴져서 나만 이러고 울었나 하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머쓱하게 눈물 닦고 있었는데 김하나 작가님께서 GV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 보면서 도합 10리터 정도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여 아주 안심되었답니다. 제 일상처럼 듣고 있는 여둘톡이었기에 작가님들의 목소리만은 내적 친밀감이 엄청 컸는데 제가 제 눈앞에서 실제로 하나 씨, 네, 선우 씨를 보고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공개방송 티켓팅을 실패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간 건데 작가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실제로 보니 공개방송은 얼마나 더 좋을까 아쉬움이 더 커져버렸네요. 또르륵. 영화에 대한 감상도 짧게 남겨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좋은 인연이 평생을 간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나나 상대방의 미숙함과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사소한 오해나 큰 다툼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헤어지고 멀어져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집착하지는 않은 채로 그에게서 선물 받은 좋은 추억은 잘 품고 그 선물에 고마워하며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태도를 배웠어요. 작가님들이 해주시는 뉴욕 80년대 음악, 영상,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흥미진진했고 함께 관람하신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나누어 주시는 감상을 읽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연인, 반려동물, 친구, 자식 등 각자 떠오르는 관계가 다르다는 것도 재밌었고요. 작가님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영화에만 GV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열심히 영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화 GV 소식 전해드리면은 그때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톡토로 이름도 정하면 꼭 알려주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90화는 나만의 맛집 감별법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